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3 서울금융혁신 토론회 진행을 맡게 된 사회자 아나운서 이상진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 서울금융혁신 제4회 토론회의 주제는 자본시장 활성화, 대체거래소 정착을 위한 미래 전략입니다. 전체적인 토론회의 진행은 좌장인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석좌교수 최수연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서울국제금융오피스가 주최하는 2023 SFH 서울금융혁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수연 국민대학교 석좌 교수입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뜻깊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그 발제자, 토론자와 우리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사회자가 소개했듯이 오늘의 주제는 자본시장 활성화, 대체거래소 정착을 위한 미래 전략입니다. 최근 이 한국 자본시장과 이 금융투자 업계의 핫한 이슈이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법상으로 자본시장 법상으로는 이 소위 대체거래소 제도가 도입된 지 한 10년이 정도 됐어요, 그죠? 근데 아직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왔는데. 최근 지난 7월에 넥스트 트레이드가 이제 ATS 예비 설립 인가를 받아서 이제 25년 1월 달을 출범을 앞두고 오늘 토론회가 마련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쓰는 용어가 이렇게 대체 거래소 또는 ATS 또는 이제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 등 몇 개 용어가 이제 나올 텐데 이건 그냥 혼용해서 편하실 대로 쓰기로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소위 말해서 ATS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2001년도에 소위 말해서 이 ECN 증권이라고 도입했다가 그죠? 한 4년 만에 문 닫는 아주 아픈 경험도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2001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정착이 되고 상당한 의미 있는 거래 규모가 생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들도 여러 문 닫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하면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고동원 교수님의 발제와 우리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셨으니까 의미 있는 토론회가 진행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는 오늘 참석 발제는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동원 교수님은 우리 한국금융법학계에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신 학자입니다. 그리고 토론회는 세 분의 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그 경영전문대학원의 그 핀테크 융합전공 임병화 교수님, 그다음에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님, 그 다음에 업계를 대표해서 우리 신한투자증권 김경훈 글로벌 법인영어 부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알차고 의미 있는 좋은 정책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행은 우리 고동원 교수님께서 한 20분 정도 시간은 넉넉하게 쓰셔도 됩니다. 좋은 내용을 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토론자와 발제자가 함께 참여하는 자유 토론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고동원 교수님의 이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고동원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의 이 발표가 대체거래소 발전의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주로 이 대체거래소의 이 제도 이 변화와 또 향후에 어떻게 이 제도를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관련 법률인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 나와 있는 대체거래소의 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통 정규 거래소는 이제 exchange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규 거래소에 대비되는 말로 이렇게 쓰입니다. 대체 거래소라는 말이 쓰이고요. 정규 거래소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상장 심사 기능이 있고 더 나아가서 시장 감시 기능이 있는데 이 대체 거래소는 이제 그렇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규 거래소와 구별되는 차이가 있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체 거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의 자본시장법에서는 그 용어를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의미가 여러 당사자들, 즉 거래자들 사이에서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체 거래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가 2023년 7월 19일에 투자중개업 예비 인가를 취득을 하고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대체거래소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대체거래소 제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유럽 연합인 경우에는 주로 용어가 MTF 즉 다수 당사자 거래 시장 내지는 OTF 조직화된 다수 당사자 거래 시장이라는 용어로 불리고 미국에서는 ATS 즉 대체 거래소라고 하는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인 경우에는 사설 거래소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어서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뭐 그 의미는 뭐 같다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3년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서 이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의 설립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이 대체거래소가 출범할 이제 예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의 정의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슷합니다. 다수의 자를 거래 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해서 그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나 중개 주선의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 매매업자나 또는 투자 중개업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다만 이 법령에 의해서 모든 금융투자 상품의 이 투자 중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장 주권, 즉 상장 주식과 상장 주식 예탁 증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체거래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이제 거래 대상에 이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대체거래소의 제도에 대해서는 이 자본시장 법령이 다소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발생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쪽을 보면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목할 점은 투자 중개업자이다 보니 최저 자본금이 200억 원이 필요하고 또 투자 매매업을 추가적으로 인가를 받으려면 300억 원을 더해서 총 500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규제는 주식 소유 한도 규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발행 주식 총수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대주주가 출범을 하면 아무래도 거래소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주식 소유 한도 규제를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매매 체결 대상 금융 상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주권과
상장 주식 예탁 증권에 한정이 되어 있는 현 법제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발전 과제로서는 이 대상 금융 상품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매 가격 결정 방법과 특히 이제 거래 총량에 대한 이 제한을 하고 있는 게 또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보면 경쟁 매매 방법 이외에도 정규 거래소에서 형성된 매매 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 거래를 체결하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하고 있지만 거래 총량을 제한하고 있어서 과연 이런 거래 총량 제한 제도에서 대체거래소가 어떤 경쟁력 내지는 수익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의문이 제기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경쟁 매매 방법인 경우에는 그 6개월 동안 거래되는 평균 거래량이 전체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평균 거래량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종목별 거래량도 평균 거래량의 3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상당히 거래 총량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 거래소 유지 비용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정규 거래소보다 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대체 거래소가 정규 거래소보다 더 시장이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생각에서 이런 제한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경쟁 매매 이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래 총량을 초과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해 상충 방지 체계와 사업 계획을 이에 맞춰서 적합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의 평균 거래량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또 종목별 기준으로 해서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인력 전산 설비의 확대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좀 부과되는 그러한 규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청산 업무라고 하는 것은 매매 거래의 확인이라든지 결제 금액의 확정, 결제 지시 업무 등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업무는 지금 한국 거래소가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이 결제 업무는 한국 예탁결제원이 수행하도록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의 시장 감시 업무도 필요한데요. 지금은 뭐 아시는 것처럼 한국 거래소 내에 있는 시장감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대체 거래소에 대해서도 한국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본 현행 제도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 대체 거래소가 출범할 그런 즈음에 비추어 봤을 때 향후에 이 발전, 법제 개선 과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거래소가 발전을 하려면, 시장에 제대로 안착이 되려면 지금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이 금융 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게 가장 기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외에도 채권을 포함한 다른 증권, 더 나아가서는 파생 상품 거래도 취급하도록 이렇게 허용이 되어야 이 수익력이 담보가 돼서 대체 거래소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외국의 사례도 보면 대체 거래소라 해서 특별히
그 대상 금융 상품을 제한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파생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인 경우 가장 최근에 7월 1일 날 시행이 된 이 증권업 협회의 이 거래 규칙을 보면 최근에 이제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 토큰 증권에 대해서도 이 사설거래소에서, 즉 대체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이런 이 제도를 도입한 걸 비춰보면, 우리도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이제 토큰 유가증권, 토큰 증권의 법제화가 됐을 때 토큰 증권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보다 적극적으로 거래 대상 금융 상품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최저 자본금 요건도 인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중개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위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200억 원의 최저 자본금 요건이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인가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식 소유 한도 규제와 관련해서도 현재는 이제 15%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 소유의 분산에 따른 효율성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외국에 보면 사실은 증권회사, 뭐 골드만삭스니 이런 회사들이 운영하는 대체거래소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대주주가 있을 때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런 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또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30%로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소유한도 규제도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매 체결 거래의 총량 제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규제가 과연 합리적인 건지, 지금 대체거래소 막 출범한 그런 시점에서 과연 정규거래소를 능가할 수 있는가? 사실 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은 출범하는데 이렇게 거래량의 이 총량 제한을 하면 사실은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 5%, 10%로 규정한 게 비해서는 좀 나아졌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업계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좀 늘렸습니다만은, 차제에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를 하고 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뭐 이런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규제는 없앨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최선 집행 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증권회사들이 이 고객을 위해서 매매 중개를 할 때는 고객에게 가장 최선의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가 체결돼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의무가 있고, 이런 것은 현재 이제 금융투자 회사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도 보면 대부분의 대체교에서는 이러한 최선 집행 의무를 다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는 아직 이런 게 없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최선의 집행 의무도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독립된 시장감시기구는 뭐 당장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인 거 보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독립된 시장감시기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제1 대체거래소가 출범을 이제 앞두고 있지만, 대체거래소의 수익력과 경쟁이 높아지면 제2의 대체거래소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높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한국거래소에 있는 시장감시위원회가 독립을 해서 별도의 이제 시장감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시장 감시 기구를 별도로 설립을 이제 해서 이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청산 업무인 경우에도 지금은 한국거래소가 청산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거래소가 청산 업무를 담당하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경쟁 관계에 있게 되는 한국거래소가 청산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뭔가 이해상충의 문제, 특히 청산 수수료의 적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청산 업무 담당 기구도 별도의 설립을 해서 우리가 제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다크풀이라고 하는 비공개 주문 시장의 규제에 대한 준비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이 다크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우리가 이 거래소에서는 이제 호가 이런 게 다 공개되도록 되는데 외국에 보면 이런 이제 매매 주문 수량이라든지 가격을 매매 계약 체결 전에 공개하지 않고 거래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거래들이 시행되게 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새 이제 보면 이제 고빈도 거래, HFT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래가 생기면서 뭔가 이 고빈도 거래의 어떤 약탈적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문 수량이라든지 가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 게 아니냐. 특히 이제 대량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이러한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수요에 의해서 정규 거래소는 좀 쉽지 않고 대부분의 이제 대체 거래소에서 이러한 비공개 주문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순기능이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그 문제점도 있을 수 있죠. 정보 비대칭성의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상충의 발생, 또 시장 왜곡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도 보면 이러한 비공개 주문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체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보면 25쪽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등의 이 주요국들을 보면 어쨌든 다크풀 시장은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걸 이제 역기능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규제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여러 가지 규정과 법제를 개선을 해서 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일단 비공개 주문을 하더라도 거래를 하고 나서는 거래 내역을 바로 실시간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그런 체계. 또 두 번째는 운영 현황을 공시하는 체계 구축. 특히 비공개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유를 이제 명확히 규정을 해서 이제 남용이 되지 않도록 규제 체계를 잘 설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제 대책으로 출범하면 분명히 이 비공개 주문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서 감독 당국이 여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대책으로서 제도의 현황과 향후의 발전 과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결국은 대책으로서 출범을 하게 되면 증권거래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게 아닌가. 더 나아가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거래 수수료의 절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서도 다 대체거래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대체거래소 제도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들을 하면서 이 제도를 잘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해외 입법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잘 검토를 해서 아주 합리적인 또 대체거래소의 발전을 위한 그런 법제 개선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대체 거래소 도입과 관련해서 이 자본시장법 측면에서 현행 규정을 설명해 주시고 그에 함께 향후 개선 내지 발전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론을 하겠는데 꼭 이 발제된 부분도 있고 그게 뭐 추가해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토론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토론 자, 우리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대중 교수님. 좋은 내용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정말 대체 거래소가 이제 활성화돼서 우리 정권거래 효율성을 올려야 되겠고 또 자본시장, 주식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전 세계 선진국에는 다 대체 거래소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2개, 3개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꼭 내년부터 이제 제대로 좀 활성화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규제 완화가 돼서 품목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의 제한을 좀 풀어야 되겠다. 우리가 한국 정권거래소가 지금 부산에 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거래소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30% 50% 그런 제한도 좋고 저는 아예 이러한 비율에 대한 제한을 없애서 좀 경쟁 체제로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또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요, 전 세계 글로벌 비중을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 주식 지금 상장된 게 코스피에 2,000개가 상장되어 있고 코스닥에 1,700개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한 3,700개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매년 20개씩 부도가 납니다. 이렇게 코스닥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기업을 성장하고 발전시키기보다는 머니테크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주가 조작도 매년 한 수십 건씩 발견이 되고 있고 평균 우리나라 주가 조작하면 한 50억 정도 법니다. 주가 조작해서 한번 감옥에 갔다 오면 평생을 먹고 살 돈이 있기 때문에 기소율은 10%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시장 감시에 대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정권거래 우리가 대체거래소를 통해서 좀 자본시장에 좀 도움이 돼야 되겠고 저는 교수님이 하신 것 외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관련돼서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에는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정권거래세 0.2%만 받고요. 배당세도 없고 소득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세금이 없는데도 우리나라는 모든 세금을 다 거두고 정권거래세까지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무것도 없고 양도세만 20%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 정서상 양도세는 좀 거부감이 있으니까 우리 싱가포르 모델로 가면 좋겠고 싱가포르는 지금 현재 아시아에 있는 금융본부의 80%를 다 유치했습니다. 홍콩을 떠나는 아시아 금융본부를 전부 다 유치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국민연금 1,000조 원이 있는데 지금 전주에 가 있습니다. 사학연금은요 나주에 가 있고 공무원연금은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정권거래소 예탁원 전부 다 부산에 가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하고 상담하려면 전국을 돌아야만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금융 경쟁력 지금 전 세계 35위권 정도 됩니다. 원화가 통화 결제되는 비율은 0.1%, 싱가포르가 이 도시국가인데 한 6위 정도 됩니다. 이 도시국가만도 못한 우리나라의 금융의 경쟁력이다. 저는 정말 안타깝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법인세 지금 26%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세 17%고요. 미국과 OECD 평균은 21%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 아일랜드입니다. 12%입니다.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1인당 GDP 10만 5천 불이 됐고요. 우리나라 지금 3만 불입니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은 계속 하면서도 또 야당은 정부가 제안했던 법인세 21% 반대해서 지금 딱 1% 낮아져서 26% 됐습니다. 대학생 취업률 작년 기준으로 45%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대학을 졸업하고 반도 취업을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금융의 현실이고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유출된 것이 4배 많습니다. 삼성, 현대, LG 우리나라 대기업 더 이상 한국에 공장을 짓지 않고 다 옮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으로. 저는 우리가 자본시장도 활성화해야 되겠고 이런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야 되겠고 정말 정부가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우리 김경훈 부서장님. 네. 저는 그 국내 금융기관에서 해외 아웃바운드를 담당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해외 대체 거래소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우리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개인적인 의견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성공적인 해외 대체 거래소로 알려진 것은 지금 미국 파생 상품 거래소인 CBOE입니다. CBOE가 인수한 차이엑스를 좀 들어보셨을 건데요. 차이엑스 같은 경우는 유럽, 호주, 일본에서 그 대체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적은 인원과 저비용 그리고 고성능 거래 시스템 등을 통해서 투자자의 거래 비용을 낮추고 다양한 국가의 대체 거래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의 전체 거래 대금이 나스닥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한 8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배치나 다렉 엑지라는 해외 대체 거래소가 있었으나 거래소로 일찌감치 전환을 했으며 현재는 미국의 대부분 해외 대체 거래소는 다크블 형태로 가장 큰 곳이 UBS고요. 바클레즈, 시티, 골드만, 모간 스탠리 현지 증권사가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이제 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CBOE 유럽이 영국, 독일, 그리고 프랑스 등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범유럽 거래 플랫폼으로 상당한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호주에서도 몇몇 해외 대체 거래소가 운영은 되고 있으나 여전히 거래소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해외 대체 거래소는 정규 거래소 시간에 맞춰서 거래 중인데 이제 미국의 블루오션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재팬 넥스트 같은 경우는 야간 거래 시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거래 시간에 지금 거래 대금은 전체 시장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도 대체 거래소가 오픈하고 나면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일평균 거래 금액이 22년도에는 20조를 넘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4, 5위 수준인데요. ATS 거래량도 10년 전에 법 제정 당시보다는 3배 높아졌지만 지금 이제 독자적으로 수익을 검토하기보다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전 세계 시장에 이제 패시브 시장이 커지면서 ETF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우선적으로는 그 대체 거래소가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ETF를 대체 거래 대상으로 허용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ETF도 대체 거래 대상에 허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기관 말 그대로 대체 거래소가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글로벌 금융기관들 아까 저 고동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글로벌 금융기관 고빈도 매매를 하는 이 수요들을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대체 거래소가 지금 기존에 있는 KRX보다 0.1bp 수준 할인 거래 수수료를 책정해서 낮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상 증권거래소가 저희가 20bp고요. 그다음 호가 가격 단위 비율, 틱 사이즈별로 가격을 보면 한 20bp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축소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거래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저희가 제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체 거래소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외국 사례들을 보시게 되면
다크풀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는데 다크풀 같은 경우가 지나치게 활성화가 되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그 외국 대체 거래소들 사례를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뭐 프라이스 임프루먼트라고 해서 가격 개선 등의 인명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 유형을 제한을 하거나 그리고 인명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 한도를 두는 부분들을 검토를 꼭 해야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뭐 고동 교수님께서 또 언급을 하셨는데 증권사 입장에서 최선 집행 그러니까 스마트 오더 라우팅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스마트 오더 라우팅을 이제 그 시행을 하게 되면 중소형사 특히 소형 증권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도입하는데 아마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래소나 ATS에 주문 해송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가 가장 높은 호가로 거래소 또한 그 주문을 받게 되면 다른 거래소에 넘겨야 되는 이런 역할을 주문 해송 의무라고 하는데요. 주문 해송 의무 같은 거는 이제 미국에만 있는 걸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합 시세 시스템 즉 각각의 거래소의 모든 시세가 한 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또한 상당한 시간과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면서 저희가 대체 거래소를 잘 안착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부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해외 사례를 여러 개 소개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 대상 품목의 ETF, 그다음에 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말씀, 그다음에 최선 집행 의무 관련해서 이런 중형사 입장을 반영이 되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임명아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죠.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제자님과 앞에 토론해 주신 두 분 전문가분들께도 뭐 감사. 저도 새로운 거를 많이 알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2013년도에 법이 처음으로 통과를 하고 나서 실제로 첫 예비인계가 나올 때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법 개정 안에서도 이제 우리 발제자이신 고동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소유 한도의 제한, 그 다음에 상품이 이제 제한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하루의 거래량에 대한 어떤 평균 거래량에 대한 총량 제한, 이런 부분들 자체는 일단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안정적인 안전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뭐 있을 필요는 사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추후적으로는 이것이 완화되고 없어져야 되는 규정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 대체거래소의 활성화 부분과 사실은 우리가 빼놓고 그러니까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소 민영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체거래소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 10년 전부터 있었던 거고 그게 실제로 법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직 첫 예비인가 아직 시작을 못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거래소의 어떤 의지, 민영화에 대한 의지는 되게 높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뭐 혹자는 대체거래소의 어떤 예비인가를 받아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법률상에서는 대체거래소 자체가 활성화되는 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거래소 민영화에 대한 명분만 쌓아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사실은 우리가 대체거래소가 실질적인 정규거래소는 아니지만 대체거래소가 얼마든지 활성화가 된다면 정규거래소로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잠재적으로 정규거래소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 취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고동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장 감시 기능, 청산 기능 이거를 지금 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제3의 기구로서 이제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거래소도 이제 감시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사실 전 세계적으로 거래소가 독점인 국가는 거의 국내가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 몇 개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독점 체제를 되게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해외를 보면은 사실 미국만 해도 정규거래소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고 그다음에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이제 리스트를
SEC에 지금 올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뭐 70개, 80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두 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아까 우리 김경원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증권사가 거래소를 대체 거래소를 갖고 있는 형태로 그리고 다크풀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다크풀 어떤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대체 거래소, 많은 수의 대체 거래소가 실제로 존재하고 전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식 같은 경우에 거래량의 40%를 대체 거래소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뿐만 아닙니다. 사실 유럽도 그렇고요, 캐나다도 그렇고 대체 거래소의 전체 주식 거래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게 대체 거래소는 뭐 잠재적으로 정규 거래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김경호 부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최선 집행 의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공정한 경쟁이 되어야 되려면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한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장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내셔널 마켓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입이 돼가지고 최선의 호가로 이제 다시 회송돼야 되는 뭐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아직 이게 우리가 이 시행령 안에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사실은 대체거래소 활성화가 대체거래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고객들이 과연 그 대체거래소를 과연 사용할 인센티브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좀 아직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다른 이야기는 또 토론하면서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임명아 교수님께서 10년 만에 출범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이라도 출범하니까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에 하리라고 기대를 해 봅니다. 그다음에 거래소 민영화 문제까지, 그다음에 이제 이 대체 거래소가 잘 돼서 향후 이제 정규 거래소로 진화 발전하는 문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 이제 의문이 있는 게 우리 지금 대체 거래소, 대체란 말 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구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대체라는 말은 기존에 하나 있던 걸 대신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대체 거래소는 기존에 있던 거를 완전 기존에 있던 거래소는 안 하고 새로 만들어진 게 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영어로 이제 alternative면은 이게 어떤 선택적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한테 선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국 거래소로 갈래? 아니면 뭐 넥스트 트레이드 갈래? 이렇게 하는 건데 명칭이 대체 거래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반 국민들 어떻게 보면 저 거래소가 이제 안 하는 모양이지라는 우려도 갖고 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왜 이 명칭을 이렇게 시작을 할 적에 대체 거래소라는 명칭을 시작했는지 조금 더 우리가 살아 깊었으면은 이 말 대신에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있잖아요. 우리 고동 교수님 했더니 유럽 같은 거는 이제 멀티래터럴 트레이딩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멀티래터럴 트레이딩 퍼실리티 이런 게 어떻게 복수 거래소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국민들 더 쉽게 야 이거 좋다 이렇게 경쟁 내용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럼 거기서 뭐 하지? 이런 뭐랄까요 오해를 갖고 있었던 측면에서 향후에라도 한번 이 용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좀 쉽게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시키고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그러한 노력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후발주자 아닙니까 그죠? 후발주자를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것이냐를 논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프로야구 구단에서 이제 후발 이제 구단이 들어오면은 그죠? 여러 가지 뭐라고나 이제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일종의 별도의 이 기여금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선수도 뭐라 그러죠? 스카우트도 뭐 여러 가지 특혜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투자자들한테 도움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한국 거래소의 주식 거래 제도가 투자자들한테 어떠한 문제점을 줬는지 그런 측면에서 별로 잘 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래야지 이 복수 거래 제도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경쟁 효율성이 의미가 있는 거지. 뭐 후발주자들 예를 들어서 사업에 성공하기로 했다? 이거는 증권 업계 이익이지 일반 국민 투자자 이익은 좀
결이 다르지 않냐는 생각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토론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주시면 좀 더 우리 여기 토론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또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사실 자본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들의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 시장이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자본시장이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새로운 모범 자본의 모집, 그다음에 가격 발견 기능 이런 기능들이 이제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전 세계 뭐 1점 몇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유동성으로는 가격 발견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뭐 학부에서도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가격 관련한 정보들이 시장의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그거를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고 그런 유동성 측면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대책으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의 어떤 대형 금융 회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다양한 어떤 투자 전략을 이용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고빈도 매매 HFT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증권거래세 때문에 대체거래소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2025년부터 우리나라 금투세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정으로서 이 거래세가 감소하는 걸로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넥스트레이드가 2025년도에 사실은 이제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 이제 금투세가 들어오면서 거래세가 줄어드는 그런 어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고빈도 매매의 수요나 이런 부분이 증가할 수도 있고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체거래소에 개인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기관들, 외국계 증권사들 이들이 결국 대체거래소를 활용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 이렇게 해서 도입이 돼야지만 대체거래소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을 강화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대체거래소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김대중 교수님께서 우리 시총 규모가 1.5%로 말씀하셨는데 이 GDP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딱 그 정도예요. 1.5%. 그래갖고 뭐 세계 10위권 오르는데 딱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게 시총도 이렇게 딱 그 정도 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해서 할 필요는 없죠. 숫자상으로는 뭐 10권, 10위권 하지만 그 비중상으로는 여전히 2%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져야지 자본시장 규모가 같이 가는 거지 갑자기 뭐 시장만 커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이 자본시장 활성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꼭 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것이 꼭 대책을 해서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여러 가지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이 토론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경훈 부사장님. 네, 뭐 오늘 그 대체거래소의 사실은 핵심은 이걸 흥행을 하냐 안 하냐가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 그러려고 하면 많은 참여자들을 유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칭하는 글로벌 마켓 메이커, 글로벌 마켓 테이커 이렇게 있는데요. 뭐 글로벌 마켓 메이커라고 그러면 그 일반 국민들은 생소하시겠지만 뭐 제인스트리트, 뭐 서스쿼나 이렇게 옵션 트레이드들이 만들어져서 원래는 온스크린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거래소에서 호가를 제공하다가 이제는 오프스크린 트레이더라고 해서 그 친구들이 거래소의 호가 이외에도 그 호가를 제공을 합니다. 사람들은 거래소에서 사자 팔자가 형성이 돼서 거기 안에서만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이 글로벌 마켓 메이커들은 일일 거래 금액이 20조를 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마켓 메이커들이 사실은 거래소 기능을 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실질적인 파생 시장에서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실무를 하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장 주식이라든지 ETF를 거래하려면 세금이 높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저희가 대체 거래소가 오픈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친구들이 들어와서 흥행을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 자본시장을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국내 금융기관들도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켓메이커, 마켓테커,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국내 금융기관이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제인스트리트 이런 친구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국내 금융기관에서 증권사에서도 이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체거래소 이외에 임병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제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1차 산업보다는 우리나라도 브로커가 아닌 인벤토리 비즈니스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인벤토리 비즈니스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저희 국내 금융기관이 들고 있는 자산, 즉 해외 주식, 해외 채권들을 외국에다가 대여하고 저희가 담보를 해외 자산으로 달러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모 생명사가 국가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 신한투자증권이 최초로 금융기관이 생명사 들고 있는 채권을 현지 외국의 IB한테 전달하고 달러를 들고 와서 다른 타 금융기관에 달러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인벤토리 비즈니스인데요. 유동성 측면뿐만 아니라 저희가 흑자 부도가 나려고 했던 기업들도 금융기관들도 꽤 많았습니다. 들고 있는 자산, 외화 자산을 들고 와서 얼마든지 외화 자산을 들고 올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을 제대로 도입하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사자팔자의 예탁원 기능만 있는데, 이런 기능을 하려고 하면 랜딩 바로잉, 주식을 대여 바로잉하는 기능조차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예탁원 같은 경우 지금은 단순 브로커리지 업무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지고 있는 자산, 즉 인벤토리를 통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펑션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의 첫 번째 스텝은 먼저 돼야 된다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체 거래소가 있을 때 유동성 공급자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글로벌 마켓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국내 증권사가 할 수가 없다 보니 국내 증권사의 인센티브 제도가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이제 브로커 시대에서 인벤토리 비즈니스로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예탁원이 사자 팔자의 DBP라고 해서 코드가 있습니다. 랜딩 바로잉 코드도 지원을 해야지 국내 증권사들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하자, 이런 부분을 재차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경훈 부사장님께서 업계에서 느끼신 여러 가지 좋은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대중 교수님. 네. 저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앞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이, 그럼 주식 거래 관련해서 대체 투자를 거래했을 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저는 우리나라가 각종 주식 관련 세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세금 다 받고 있습니다. 소득세, 배당세, 양도세뿐만 아니고 정권 거래세까지 받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5조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 세금만 거둔 게.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주식 관련 세금은 너무나 많이 거두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양도세만 있고 거래세 자체가 없고, 또 싱가포르는 반대로 주식 관련 세금이 하나도 없고 거래세만 받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도 이 대체 거래소에 대해서는 저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그러면 이 거래세를 아마 한 50%만 깎아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몰려올 것이다, 대체 거래소에. 근데 정부나 또 한국거래소가 그렇게까지는 양해를 안 해주겠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대체 거래소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관련 세금을 인하해 주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좀 협조를 구해서 이 대체 거래소가 정권 거래세를 한 20, 30% 정도만 할인해도 상당히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업종별 장벽을 없애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은행, 정권, 보험
모든 금융업종 간에 장벽이 다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는 당연히 뭐 적금이나 대출 같은 거 못하게 되어 있고요. 보험도 마찬가지. 업종별 장벽이 있는데 우리나라 은행의 전체 수익의 80%는 예대 마진 수입입니다. 예금과 대출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은행이 한 40조 원 이상 순이익이 나니까 너무 과도하게 이익을 냈다. 이렇게 되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전체 수익의 40%만 예대 마진이고 나머지는 정권, IPO, 보험, 다양한 수입은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권, 은행, 보험 간의 업종별 장벽을 좀 없앨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은 검산 분리가 지금 굉장히 완화가 되었고, 애플은 금년 초부터 3억 3천만 원까지 예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결제 시장의 2위가 애플이고요. 비자 카드가 세계 1등입니다. 애플은 전 세계 2등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좀 검산 분리도 해제를 해야 되겠고, 금융업종 간의 장벽도 없애야 되겠고, 뭐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여기까지 또 일단 말씀드리고,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환전이 24시간 돼야 됩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되겠죠.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MSCI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싱가포르는 500만 인구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도시국가가 이렇게 모건 스탠리 지수도 되고 24시간 환전이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고요. GDP 대비 20%밖에 안 됩니다. 97년도 IMF를 겪고 우리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1,600원까지 환율이 올랐습니다. 저는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BIS 국제결제은행이 한국의 적정한 외환보유고를 9,200억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지금 현재보다 2배 이상 외환보유고를 확대해서 환전을 24시간 해줘야지 우리가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은 매달 한국은행의 현재 외환보유고를 발표하면서 세계 9위의 외환보유고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저는 지금 아르헨티나 12번째 외환위기가 났고요.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집트 전부 다 외환위기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22개 나라가 파산했습니다. 국가위기가 났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반복해서 환율이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지난 50년 평균 80%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1달러에 200원 하다가 지금 1,300원 좀 안정됐지만 저는 계속 우상향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외환보유고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늘리고 환전 시장을 24시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고, 이 대체거래소도 함께 발전할 수 있고 또 인센티브를 줘서 좀 기존의 한국 거래소보다 세금 인하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동원 교수님. 네. 세 분 토론자께서 아주 유용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김교훈 부사장님께서는 아무래도 실무에 있다 보니 지금 해외 거래소 사례 많이 얘기를 해줘서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김대중 교수님이 언급한 것처럼 이제 세금 문제도 당연히 거기에 연결이 돼야 되겠죠. 세 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대체고려서 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이제 현행 규제가 완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이제 시행령으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금융투자 상품 제한도
이제 시행령에 정해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융 당국이 이제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제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금융 당국이 이제 빨리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법제 개선 방향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토론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대체거래소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정규거래소와는 차별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정규거래소처럼 동일하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외국도 보면 결국 그런 틈새 시장을 이 대체거래소가 진출을 하고 그러면서 경쟁력을 키워왔던 거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외국의 이 대체거래소의 이 특징을 살펴보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크풀 시장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규거래소에는 사실 다크풀 시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이게 다크풀은 사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생기면서 이게 대체거래소가 된 거거든요. 미국의 제도 변천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고빈도 거래인 경우에 이 정규거래소에는 이게 막을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대량 매매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이런 대체거래소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크풀 시장을 형성을 못하게 만약에 금융당국이 막는다 이러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대체거래 시장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참조를 해서 다만 다크풀 시장의 이 부정적인 요소들 이제 이런 거는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이 건전하게 이 다크풀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이 규제 법제 체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제 한 2020년에 이 다크풀에 대한 이제 논문을 이제 쓰면서 여기 자료를 본 적이 있었는데 미국, 유럽 연합 또 호주, 일본 모든 사례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시장을 대체거래소들이 즉 ATS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제 커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증권회사들이 이제 이 시장에 진출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과제에서는 우리 김 부사장님이 언급한 것처럼 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진출하는 게 결국 경쟁력이 있을 거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제가 아까 발표한 그런 법제를 갖고 과연 외국 금융기관들이 들어오겠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임병 교수님도 잘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한국거래소의 민영화 문제도 이제 차제에 좀 고민을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인 시장 감시기구, 미국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FINRA라고 해서 이제 별도의 시장 감시기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도 점점 이 시장에 맞춰서 규제가 또 제도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우리 좀 늦은 감이 있지만 10년 이제 지나서 이제 최초의 이 대체거래소가 이제 출범하게 돼 있지만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출범하는 이런 차제에 좀 더 명확한 그런 규제 설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골드만삭스 얘기가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그 정부에서 오래됐죠, 그죠?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나겠다 그래서 이런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오늘날 어떻게 이 한국판 이 골드만삭스가 나왔는지 조만간 나올 건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산분리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건 이 한국 이 금융, 이 경제, 이 정치에서 상당히 그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논쟁적인 이슈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대체 거래소의 이 정착 성공을 위해서 이제 이 최선 집행 의무, 이 법에 의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듀티.
의무고 그다음에 이런 세제상의 어떤 그 차등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규제 차익이 생길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고동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품질 서비스 왜 이걸 만들어 놓는지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서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거래 시간이라든지 이런 수수료 그리고 속도 내가 제일 중요한 게 공정하고 투명한 이 거래 질서 이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 경쟁을 해야지 응?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나머지 그들을 예를 들어서 잘 되기 위해서 특혜를 준다는 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네? 특히 예를 들어서 최선 집행금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는 이 독점 체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뭐라고 그래요? 별로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이 되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 그 투자자 입장한테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이제 업계한테는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요즘 말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정도의 비용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금융기관의 이 한국 이 진출 문제 참 이건 한국 금융의 아주 오래된 과제입니다. 고동 교수님 그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 금융 중심지 또는 뭐 파이낸셜 허브 어떤 데는 허브 중심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꼭 이 금융지기뿐만 아니라 노사 문제 그죠? 뭐 교육 문제 그래서 한국 전체의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서울시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하고 하면 그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 토론자로서 잠깐 말씀드렸고 또 이제 계속 한 번 더 이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임대환 교수님 예.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서비스 경쟁을 해야 된다는 말에 너무 100% 공감을 하고요. 이 서비스 경쟁의 대상이 이제 누구냐라는 거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사실 대체거래소에서 들어와서 어떤 저렴한 수수료의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개인들은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브로커지 업무를 통해서 이제 사실 증권사 수수료는 거의 대부분 무료로 지금 되고 있고 사실 거래소에서의 이제 거래 수수료만 지금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이 혜택 이 서비스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어떤 개인들의 수수료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떤 여러 다양한 투자 전략들이 시장에서 존재를 해서 그 여러 다양한 투자 전략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실제로 그 전략이 이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저걸 이제 고빈도 매매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은 이미 절반 이상은 이제 고빈도 매매로 이제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고빈도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이제 거의 미국 주식거래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NYSE의 이제 지위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 뭐 인수합병도 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그 HFT의 거래 비중을 보면 사실 이제 전체 이제 HFT 하우스에서 한 절반 정도 하고 있고요. IB가 한 46%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 한 6% 정도 되는 그 규모를 이제 헤지펀드가 이제 HFT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하셨던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든다면 결국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만들자고 해서 헤지펀드와 관련한 우리나라에 한국판 헤지펀드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관련 제도가 좀 완화되고 그런 제도적인 변경이 있었다는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HFT 미국의 HFT 비중이 IB 비중이 거의 46% 이렇게 갖게 되는 걸 우리가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의 한국판 골드만삭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뭐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뭐 은행은 이제 아까 뭐 여러 이제
뭐 차이니즈 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은행들이 하기 쉽지 않고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실제로 이런 고빈도 매매나 아니면 고빈도 매매는 아니더라도 어떤 새로운 투자 전략을 통해서 어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마켓 메이킹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투자 전략을 통해서 뭐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동성을 더 확보하고 투자자를 좀 더 유인하고 투자자를 좀 더 다양한 투자자들 유인하고 뭐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서비스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좀 더 빠르게 어떤 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빠른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거래세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제 되게 빠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고품질의 어떤 거래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더 경쟁력으로 가져가는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설명서 이 새로운 뭐 금융 뭐 거래 기법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하고 있는 이 고빈도 거래,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그다음에 다크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이 뭐랄까요 긍정적으로 이런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하면은 한국 전체의 이거 시장 발전에도 규모도 커지고 다양한 외국 아까 말한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들어올 수 있고 좋은 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김대중 교수님.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서울이 금융의 혁신으로 어떻게 우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냐. 저는 우리나라가 진짜 고쳐야 될 게 좀 많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을 정부가 허락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걸 파지티브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다 금지된 나라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버가 금지된 나라가 없습니다. 기존의 택시보다 30% 저렴한 우버를 저도 이용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만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등 우리나라입니다. 전 국민이 다 스마트폰을 가진 나라 우리나라고 통신 인프라라든지 전자정부 다 우리가 세계 1등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정부가 타다를 금지시켰다가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났고 지난주에는요 비대면 의료 산업을 금지시켰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이 비대면 의료도 금지했었고 저는 우리나라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가 1800년 교화기 시대 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개방을 하고 과학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 세계가 변화하고 혁신할 때 우리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던 겁니다. 36년 일본의 지배도 받았고 근데 지금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버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신산업을 반대했을 때요. 호주는 우버를 허용하면서 우버가 벌어들인 돈의 10%를 택시 기금 발전을 쓰는 걸로 하면서 상생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 금융이다 모든 산업에서 신산업을 받아들이고 구산업과 함께 상생하는 걸 방법을 찾아야지 기존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해서 다 금지시킨 것은 정말 잘못됐다. 우리나라에 우버를 금지시키면서 택시 요금만 2배 올렸습니다. 금년 초에. 강남역에 택시가 안 잡히고 택시 기사들 막 아우성하니까 택시 요금 2배 올려버렸고 지금은 강남역 가면요 택시가 남아 돕니다. 지금 반대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택시 기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사람은 다 배달업 종사자로 갔습니다. 지금은 오토바이를 탈 수 없는 60대와 70대만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나라가 금융이나 모든 산업에 있어서 미국과 대표적인 미국입니다. 모든 산업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게 아니면 모두 다 허용합니다. 우리가 대체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종목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전체 시장에 대한 비중 전혀 국민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겁니다. 경쟁을 유발하고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하고 효율성입니다.
이 대체 거래소도 기존 우리가 한국 거래소와 함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개방을 해야 되는 거고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규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법인세 관련된 거, 주식 관련 세금에 관련된 거. 정말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금융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저는 서울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 하면요, 1,000만 명의 인구에다가 가장 우수한 인적 자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의 금융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장점, 통신 인프라 우리 세계 1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가장 하기 좋은 환경이 우리나라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 또 뭐 금융에 관련된 이런 시설,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가장 꺼리는 요인이 강력한 노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체 노동 금지된다랍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고쳐야 될 게 좀 많이 있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장점은 일단 교육과 우수한 인프라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정부도 주도해야 되겠고 우리 국민도 요구해야 된다. 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대중 교수님께서 이 한국 금융과 경제 이런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이 방송을 보는 여러 시청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세계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뭐 은행, 증권, 보험들 웬만한 금융회사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들이 이제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들이 떠나는 거는 한국의 뭐 규제 측면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들이 이제 한국에서 영업하는데 이제 힘들어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땅 짓고 헤엄치기 해서 돈을 벌었는데 한국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이 늘어나면서 이제 경쟁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좀 더 다른 돈 많은 돈이 되는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동남아라든지 남미 이런 집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한국 금융에서 철수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장님 마무리 말씀 한 번씩 하시겠습니까? 예. 뭐 다 오늘 모인 취지는 전부 다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많은 의견들 배운 내용도 있고 공감한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국내 금융기관에서 다니면서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 한국형 골드만삭스는 시간이 지나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서울시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명확하게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는지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레귤레이션 부분들을 조금 완화하는 부분들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인적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거의 선두로 있기 때문에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아시아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다라고 여기 교수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고동원 교수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대체거래소가 경쟁력이 있고 발전을 하려면 토론자들이 다 지적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규제가 돼야 된다. 네, 규제의 완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법제화돼서 뭔가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실제로 작동이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금융당국이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업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듣고 진짜 합리적인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이 법제 설계를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국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외국의 자료를 이렇게 이제 많이 보는 그런 게가 생기는데 거기 보면 특징적인 게 이 컨설테이션 페이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컨설테이션 스테이트먼트 페이퍼를 해서 처음에 이제 제도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다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이제 이 자료를 공개를 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각 업계로부터 이제 다 의견을 이렇게 받습니다. 전문가, 뭐 법무법인에서 다 받으면 여기 굉장히 특징적이고 인상적이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그러면 컨설테이션 페이퍼에 이 이게 답변의 자료를 올리면서 이렇게 돼요. 이 어디에서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우리는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명확히 서술을 하고 또 반대로 좋은 의견은 이래서 우리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를 또 세컨 컨설테이션 페이퍼에 또 공개를 합니다. 굉장히 투명하다는 것이죠. 예, 영국에도 그렇고 뭐 미국의 SEC도 제가 자료를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 뭐 거의 뭐 상당한 분량 뭐 그런 걸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어떤 경우는 제가 심지어 600페이지가 넘는 그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신중하면서도 이렇게 업계나 전문가들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제도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 느끼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가 이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적어도 이런 체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금융위원회 이렇게 보도자료나 금융감독 보도자료 보면 뭐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제도 개선한다 그러면 그냥 TF 구성한다 그러는데 과연 TF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오고 뭐 이게 진행 과정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가까운 일본 같으면 일본 사람들이 워낙 뭐 그런 기록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융청 사이트에 가보면 어떤 이제 연구회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안이 있으면 뭐 연구회가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나라의 TF인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속기록 그러니까 그 회의 의원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공개하더라고요. 참 역시 그런 이제 체계가 잘 돼 있다. 그러니까 뭔가 신중하면서도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한 이 대체교섭 발전 과제도 향후에는 그냥 몇 사람이서 이렇게 TF 구성해서 할 게 아니고 진짜 전문가들 모아서 보고서도 내고 장을 내고 그다음에 또 의견 수렴도 이렇게 정확히 받고 이제 이런 체계를 하면 진짜 이 제도 정비가 잘 돼서 경쟁력 있는 대책으로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한국거래소가 그 1956년에 그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대체거래소가 2025년에 한다 그러면 한 70년 만에 소위 말해서 이 독점 거래소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한국의 이 이제 경쟁 체제, 그다음에 또 제2, 제3의 또 ATS가 도입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융 당국은 한 1년여의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융 전문가, 그다음에 금융 소비자들, 그다음에 이 금융 투자 업계의 의견을 잘 청취해 가지고서 잘 준비를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또 투자자들한테도 여러 가지 혜택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토론에 좋은 말씀 해주신 감사드리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건의가 내용이 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토론회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